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위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슬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임태형 교수님이시고요. 먼저 오늘 게스트의 소개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골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취업 창업을 선도하는 교육중심 명문대학 광주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임태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광주에서 떨리네요. 오늘 되게 미션 받고 나오신 네. 것 같은데요? 네, 광주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표까지는 아니고요. 광주대학교를 좀 알리기 위해서 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대에서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보통 대학의 CTL이라고 하죠.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그래서 이제 보통 교수학습 센터라고 알려져 있는 조직들이 각 대학마다 있는데요. 광주대학교는 교수학습연구원이라는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담 교수로서 교수님들 대상으로는 수업 컨설팅 같은 걸 하고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는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법 특강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국가사업 보고서들, 그런 보고서 집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은, 강조하고 싶은 일은 제가 지난 학기 때 교양 수업을 하나 개설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교양 수업 제목이 디지털 의사소통과 자기학습 네트워크라고, 쉽게 말해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공부법에 관련된 수업을 이번 학기도 재미있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설명이 되게 길었죠? 네,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부법, 이거는 사실 제가 사례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학생들이 지난 학기 때 강의평을 보면 소셜미디어로 그냥 이렇게 뭐 놀 줄만 알았지 이거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몰랐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한 학기 동안 해봤더니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좀 평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랑 이제 임태형 교수님하고 만나게 된 게, 저희가 같은 오래됐죠? 사실,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육공학회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학회를 제가 갔다가 처음에 사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육공학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궁금한 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를 정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런 주제를 얘기할 수 있나? 사실 이래서 사실 요청을 드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임태환 교수님의 SNS를 이제 보다가, 그래서 사실 이거 디지털 의사소통 관련한 수업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봐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게시물을 이렇게 보는데, e스포츠와 교육이라는 카테고리로 또 이제 교양 과목을 개설을 하고 싶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거 뭐지? 네. 재밌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요청을 드리게 됐고 저희 미래기술 인사이트의 게스트로 좀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일단 같은 저희 교육공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좀 학문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성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교육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미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 교육공학 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공학 분야 중에서도 주 연구 관심 분야는 온라인 학습 전반에 관련된 것에 이제 주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고르자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수 설계,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볼 것인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라는 사람은 인터넷 환경, 인터넷 세상이라는 그 삶의 공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인터넷 주제 전반에 관련한 연구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쉽게 오늘 말하면 인터넷 죽돌이죠.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오늘 3명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공교롭게 3명 다 약간 직업 네티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죠. 프로 랜선, 프로 프로랜서. 랜선. 지금 그거를 제가 문득 깨닫고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이제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관심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마지막에 네.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주제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관심사가 사실 오늘 미인 주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번 주제가 e스포츠에 관련된 건데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입니다. 먼저 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 자체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 사실 굉장히 게임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매우 관심이 많았었고 10대, 20대를 거쳐오면서 대한민국 3, 40대 남자라면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 지금은 민속놀이죠. 민속놀이. 아,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민속놀이급인데 이 e스포츠 태동기 2000년도 초반부터 이때부터 그냥 그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 e스포츠라는 문화산업 자체에 관심이 많아졌었고 30대에 넘어오면서부터 보통 사람들은 게임을 뭐 접는 시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30대 때 더 열심히 게임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게 되고 e스포츠라는 문화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면서 이쪽을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e스포츠라는 이 커진 문화 산업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사회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몇 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젊은 세대들과 같이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적 관심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셨는데 언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교수가 되셨는지, 이게 보통 몇 그렇죠. 시간 정도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게임을 열심히 할 때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사이클이 한 3, 4년 주기로 가더라고요. 즉, 중학교 3년은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3년을 보냈고, 고등학교 때는 또 게임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고, 대학교에 와서는 또 열심히 게임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석사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 박사 가면서부터는 좀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게임할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연구 핑계로 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합리화를 좀 하면서 열심히 게임을 했던 그런 저의 인생사가 있습니다. 덕업일치에 성공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게임 휴직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지금은 휴직입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치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휴직이다. 이 휴직이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기대됩니다. 언제 다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그게 맞는 말인데요. 제가 정말 인생을 바쳐서 했던 게임 중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와우. 네. 네, 와우죠. 네. 그래서 뭐 와우죠. 와저씨, 와라버지 이렇게 불리는데 와우에 명언이 있습니다. 와우는 끊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력하는 게임의 주 종목이 와우신가요? 네, 와우를 한 5년 넘게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쉰 지 한 2년 된 것 같고 하지만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와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한 5시간, 6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 할 때? 환경이 아니니까 네, 한 번 할 때 5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캐주얼한 게임을 시간 날 때 한 30분 정도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모바일 버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 번씩 몰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 몰래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 몰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 되는데. 이따 편집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저는 사실 e스포츠와 교육이라고 했을 때 e스포츠는 제가 생각하는 e스포츠는 막 그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네, 하고 제가 학부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e스포츠 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관전을 가고 이렇게 진짜 응원하고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딱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e스포츠의 범위, 개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게임이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 e스포츠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e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굉장히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그거를 제가 방송에 나온다고 하길래 굉장히 잘 설명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좀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e스포츠라는 단어를 연상해 보신다면 요새 가장 유명한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롤이라는 네. 게임인데 그 게임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게임은 일반적으로 5명씩 팀을 짜서 두 팀이 5대5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 팀 대 팀끼리 그 게임 대결을 하는 그 실황을 직접 경기장 가서 보거나 TV 중계화면으로 보는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이 게임하는 거를 우리가 관전을 한다. 마치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를 경기장 가서 보거나 TV 중계를 보는 것처럼 그런 게임하는 모습을 TV 중계를 통해 보거나 e스포츠 경기장 가서 본다. 이렇게 간단히 e스포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e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이 e스포츠라는 단어의 구성을 보면 스포츠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앞에 이제 영어 알파벳 E가 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e-러닝 할 때 그 E처럼 일렉트로닉이 붙은 형태인데요. 일반 스포츠 앞에 이제 전자 스포츠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어떤 명문화된 정의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 즉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e스포츠법이라고 이게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도 안 됐어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 법률에서 e스포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게임물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말하는데,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e스포츠, 스포츠, 그리고 게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스포츠가 여기에 있고, 게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구도가 e스포츠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포츠의 정의를 찾아보면 스포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방식으로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여기에 이 정의에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겨룬다, 즉 경쟁, 두 번째는 규칙, 세 번째는 제도화, 마지막으로 신체적 탁월성. 이 4가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의 전통적인 스포츠와 e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신체적 탁월성일 거예요. 앞서 말한 경쟁, 규칙, 제도화는 e스포츠 현장에서도 그대로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적 탁월성의 범주를 가지고 신체적 탁월성이 있으면 스포츠, 없으면 e스포츠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 구분을 굳이 지어보자면 이게 또 굉장히 뭐랄까요? 이견의 여지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e스포츠가 과연 신체적 탁월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있을 것 여기에 대한 같은데. 굉장한 논의들이 많아요.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막 이런 몸을 대근육을 쓰는 건 아니지만 나름 이 되게 민첩한 소근육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통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컴퓨터에서 키보드, 마우스 딱딱딱딱 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겠지만 e스포츠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한 마우스 컨트롤 하려면 이 소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 반응 속도, 키보드를 정말 0.001 세컨드로 빨리 누를 수 있는 이게 전부 다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적 탁월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스포츠의 신체적 탁월성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격, 당구, 바둑이 있어요. 사격은 일반적으로 올림픽 스포츠로 분류되는 전통적인 종목이거든요. 사격에서의 신체적 탁월성이라면 어떤 시력, 집중력, 이렇게 총을 장기간 들을 수 있는 어떤 근지구력 등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격은 스포츠 같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당구로 가보면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당구는 어떤 근력보다는 수학적 계산이거든요. 각도 계산, 타점 계산. 내가 이 공의 어느 부분을 치면 이게 어느 정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머릿속으로 오히려 수리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종목인데 이 당구는 벨기에에서 국가 공식 스포츠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는 국가 공인 스포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둑은 우리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에서 볼 수 있는 그 바둑은 과연 스포츠로 볼 수 있느냐? 이 올림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은 있어요. 올림픽 공식 종목에는 없는데 올림픽 공식 종목에 몇 가지를 플러스해주는 아시안 게임 규모로 가게 되면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런 체스, 바둑 같은 게 정식 종목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하지만 이게 그 4년 뒤인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바둑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개최국에 좀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 중국이 바둑 강국이다 보니까 이건 정식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금메달을 싹쓸이 해보겠다. 하지만 한국이 금메달을 싹쓸이해버려서 좀 중국은 난처했었는데 아무튼 바둑에서는 신체적 활동보다는 당연히 두뇌 활동에 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바둑을 이제 마인드 스포츠다, 머리 멘탈을 쓰는 스포츠다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의 인정을 받느냐, 이 스포츠가 과연 스포츠로 볼 수 있느냐, 혹은 이게 신체적 탁월성이 과연 이 스포츠에 해당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좀 이게 길어집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체적 탁월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바둑보다 이 스포츠가 신체적 탁월성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당구까지는 저는 되게 신체적 탁월성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수리적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위치에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둑은 내가 어느 위치에 놓고 싶다가 있으면 아무나 놔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알파고가 대리로 이렇게 놔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놔준 사람의 신체적 능력이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바둑도 아주 체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임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지구력이 필요한 게임이죠. 네, 지구력이 굉장히 뭐 필요하고 보통 뭐 몇 시간에서 최다는 뭐 30시간 이상으로도 대국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체력적인 부분의 트레이닝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바둑 한 번 두면은 한 게임에 뭐 8kg씩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어요. 며칠을 가게 되는 대국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체력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마치 펜싱에서 되게 뭐 스피드가 중요하듯이 이 스포츠에서 체력적인 탁월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나씩 좀 자세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스포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신체적 탁월성이 과연 어디까지 신체적 탁월성을 볼 것이냐. 첫 번째로 스포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스포츠 그거 스포츠
이렇게 어디 낄 수도 없는 거 어디서 누가 그 인정을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갈 수도 있는데 스포츠로 인정받으려면 사실 일종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협회의 인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인정을 해주면 스포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이러한 인정한다 안 한다의 판단은 결국엔 사람이 내리는 거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데 이게 뒷돈 주고 로비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올림픽 개최국이나 아시안게임 개최국에서 이거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뭐가 있는데 좀 로비를 해가지고 정식 종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더 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사실 가변적입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가. 그래서 뭐 짧은 예로 들어보면 야구라는 스포츠는 올림픽에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개최국 마음이죠. 그리고 당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올림픽에 들어온 적은 없지만 아시안게임 같은 데는 단골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만약 이게 되면 그렇다면 당구는 정식 스포츠냐? 그럼 또 얘기가 또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었는데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둑, 장기, 체스 같은 마인드 게임들이 종목으로 약간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2010년 광저우 때는 이게 다 들어와 있다가 4년 뒤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전부 제외됐다가 또 그 4년 뒤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새로운 종목인 e스포츠가 또 시범 종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회에 따라서 굉장히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만약 뭐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어야만 스포츠다라는 주장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도 많게 되고 굉장히 이견의 여지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e스포츠에 대한 정체성이 여기서 많이 매조지가 안 되는 거죠.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인정을 받아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뀔지도 모르고 첫 번째는 그러한 문제점이 아직도 굉장히 이견도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여기까지 첫 번째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과연 e스포츠의 신체적 활동, 아까 임현진 우리 미인님께서 신체적 마우스 반응 속도, 키보드 누르는 속도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체적 e스포츠는 신체적 활동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논쟁이 굉장히 사실 일반적이에요. 이거 그냥 컴퓨터나 까딱까딱 거리는 게 무슨 스포츠냐. 하지만 앞서 들은 바둑이나 체스, 장기 같은 마인드 스포츠, 멘탈 스포츠라는 예도 있고 하지만 이제 멘탈 스포츠 같은 것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심리학적 논쟁거리가 많이 생겨요. 사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멘탈 게임이거든요. 이게 신체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전부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멘탈도 잘 써야 되고 전략도 잘 써야 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단순히 순수 근육만을 뽐내고 싶다면 보디빌딩이나 이런 걸 하게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스포츠 게임들은 전부 다 두뇌 싸움이에요. 신체적인 피지컬은 기본이고 여기 얼마나 전략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구조인데 e스포츠는 굉장히 사실 멘탈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멘탈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신체 활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신체 활동이 멘탈 활동보다 더 높냐 안 높냐는 사실 좀 문제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반으로 본다면 게임 영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피지컬은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을 말하는 거죠. 피지컬이 좋다. 너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마우스 클릭이 굉장히 컨트롤이 좋다. 또 이제 뇌지컬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뇌지컬. 뇌에다가 이제 피지컬 합친 건데 게임을 잘 하진 못하는데 훈수를 잘 둬요. 게임 자체를 잘 이해를 해요. 굉장히 내가 직접 선수로서 이렇게 뛰기에는 어렵지만 게임을 이해하는 능력과 어떤 코치 이런 것은 또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스포츠 경기에 보면 선수 때는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지만 은퇴 이후에 감독이 되어서 오히려 그 기량을 만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일반적으로 운동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노화하는 것처럼 e스포츠 선수들도 신체가 노화를 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만 지나도 이게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뇌지컬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피지컬과 뇌지컬이 굉장히 구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피지컬적인 측면, 즉 반응 속도, 뭐 마우스 컨트롤 이거의 차이로도 게임 승패가 좌지우지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판단 능력, 그런 뇌지컬로도 이렇게 승패가 좌지될 수 있는 e스포츠는 어떤 멘탈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측면이 두 개 다 중요한 어떤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저도 여기 사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흔히 말하는 e스포츠 게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연히 지인이 그 프로게임 e스포츠 구단의 감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약간 장난식으로 그러면 뭐 마우스 하는 거 연습하냐고 그랬더니 진짜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매일매일 훈련 스케줄이 있는데 뭐 게임 대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를 위한 그런 뭐 트레이닝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 조작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있고 그게 몇 시간씩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e스포츠가 그런 신체적인 탁월성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 나이 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들 진짜 그 정점의 순간에서 20대 중반쯤에 은퇴를 하고 뭐 임요한 선수도 결국은 포커로 플레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 20대 그 초중반의 그 반응 속도를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어도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연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면서 e스포츠에 대한 약간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e스포츠에 관한 담론 중에 우리가 이게 어떤 공신력 있는 협회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그리고 이게 신체적 탁월성이 어느 정도까지 뭐 언급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질문이 그렇다면 e스포츠, 스포츠 게임 간의 어떤 구분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을 좀 제 나름대로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e스포츠는 스포츠의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는 있지만 어떤 대중적인 합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스포츠로 이렇게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스포츠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e스포츠라는 독자적인 장르로 독자 생존, 자가 발전하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혁신적이고 멋진 일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쯤으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궁금한 것도 생겼는데 아까 스포츠로 인정을 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올림픽에 들어가고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고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e스포츠도 그런 약간 국가 대 국가로 이런 매치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오. 월드 챔피언십이라 해서 가을에 열립니다. 국가대항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제 LOL 해서 롤이라고 부르고 이제 월드컵 해서 롤드컵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 국가대항전을 매년 열고 있어. 가을 정도에. 이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굉장히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뭐 중남미, 뭐 한국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 16개 팀들 정도 예선전도 다 거쳐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몇 팀 뽑아서 본선하면 이게 굉장히 지구촌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게임 팬들은 굉장히 롤드컵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처럼 전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이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몇 년에 매해년마다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4년 전이었던가요? 이게 몇 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올해는 중국, 내년에는 미국, 유럽, 한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또 할 차례가 곧 돌아올 것 같아요. 최근에 지인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에 뭐 올스타전인가? 이거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네. 그걸 보러 가더라고요. 마치 그 메시를 보러 스페인을 가듯이 네. 그 게임을 보려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열렸었던 건데 굉장히 네. 부럽네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렇구나. 이쪽의 세계가 은근히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오늘 되게 이 e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게 생전 처음이고요. 재밌네요. 약간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한데, 이게 지금 딱 누가 봐도 게임 덕후, e스포츠 덕후 이런 느낌이 나는데, 덕통사고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처음에 내가 이거에 탁 빠지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으셨나요? 사실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게임은 항상 해오던 거였지만, 어떻게 e스포츠라는 문화 산업 자체에 굉장히 이렇게 더 호기심을 갖게 됐느냐에 대한 계기를 좀 설명하자면, 2013년쯤이에요. 2013년, 한 7년 전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e스포츠라는 문화 자체가 있는 건 알았지만, 단순히 그냥 즐기는 정도였어요.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면은 그냥 TV로 중계 보고. 하지만 제가, 2013년에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라는 이제 주에 텔러잇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2012년 정도부터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e스포츠 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쇠퇴하다가 2012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출시되면서 다시 e스포츠 시장이 다시 부흥기를 맞게 됐는데, 그때 2014년도인가 제가 산 도시에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를 열었어요. MSI라 해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션을 해가지고 국제대회가 그 마을 시빅 센터에서 열렸는데, 한국에 있는 선수들도 당연히 왔어요. 한국에서 그때 지금도 유명하지만 페이커 선수라든지 그 선수들이 와서 그 당시에 한국 팀이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생소했거든요. 그 한국 팀, 한국 선수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좀 생소하다. 아무튼 뭐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우기도 했는데, 그때 즈음부터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가 다시 부흥시킨 e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대학원 과제에서 그 담론 분석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e스포츠 한번 정해봐야겠다 해가지고 e스포츠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논문 찾으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역시 안 하고 있는 연구는 없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TL 타일러라는 여자 교수님이 또 계세요. 이분이 e스포츠의 어떤 선구자적인 이런 연구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e스포츠에 관련된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 하시면서 그 내용을 또 살펴봤어요. 무슨 내용으로 책을 쓰셨지 보니까 2000년도에 한국으로 넘어가셔서 이묘한, 홍진호 이런 프로게이머들을 심층 면담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책도 좀 읽어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2012년에 막 이 산업이 다시 커졌다 했잖아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스포츠를 이제 권장시하는 나라인데, 전통적인 육체적 스포츠를, 그런 미국이란 나라에 e스포츠 국제대회를 열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대중들은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어요. 이런 게 스포츠라고 하면서 HBO라는 TV 방송사에서 뭐 백분 토론처럼 토론을 했어요. e스포츠를 스포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걸 유튜브 클립으로 정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이제 과제를 하려고, 담론 분석을 하려고 댓글 분석을 했는데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서 말한 뭐 스포츠로 인정을 해야 된다, 협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신체적 탁월성이냐 이런 프레임이 있었고, 하나는 너드 프레임. 너드.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냥 너드 같은 사람들이야 해서, 일반적인 육체적인 스포츠를 존중하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너드라고 치부시되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2013년에 굉장히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해마다 이런 산업이 발전하고
점점 10대 때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20대, 30대를 넘어오면서 점점 이 문화를 향유하는 저변층이 확대가 되고 하면서 인식도가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걸 실제적으로 해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e스포츠란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찾아보자 라는 것이 저의 e스포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 정말 그 관심이 깊네요. 아니, 그 댓글을 다 읽어보고 담론 분석을 하는 정도는 굉장히 굉장한 애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저는 사실 e스포츠를 제가 뭐 경험하거나 직접 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랑의 접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e스포츠에 대한 어떤 관심, 이렇게도 좀 우리가 풀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에피소드에서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하트 미인. 팔로우 미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